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회 날 이렇게 날씨가 춥거나 눈이 많이 와버리면은 참석 인원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인강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 설명회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설명회가 뭐 입시 설명회처럼 막 북적북적 하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건 행운이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건 의무다. 올해를 꼭 합격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그런 의무감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 저한테는 의무감, 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런 그 부담감이 내년 1년을 또는 이제 올해가 되겠지만 올해 1년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뭐 마인드의 문제이긴 한데, 좀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냐를 한번 되물어 보세요. 되물어 보시고 꼭 공부하시기 전에, 그리고 정말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가야만 하겠다면은 정말 공부하다가 죽으세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9학년도부터서 여러분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2009학년도는 어떤 해냐면 2008학년도 이전까지의 서술형 문항체제가 객관식 1차, 그 다음에 논술형 2차, 3차 수업실험 면접으로 바뀐 해예요. 그 이후로 2014학년도부터서 다시 서답형 체제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한 7, 8년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합격에 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옆에서 한 7, 8년 정도 지켜본 결과, 이게 새로 바뀐 시험제도, 또다시 또 바뀐 시험제도를 좀 경험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험은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그 1년이 예를 들자면 4학년, 그러니까 금년 3학년 겨울방학, 내년에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겨울방학, 그 다음에 3, 4, 5 중간고사 이전,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교생 실습, 그 다음에 7, 8월 여름방학,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원 수업을 못 따라오신 그 4학년생들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열심히 이제 학원 수업을 따라오시는, 교생 실습이 있든, 겨울방학이 됐든, 여름방학이 됐든, 중간고사가 됐든, 2학기 때도 학점 몇 학점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쭉 꾸준하게 학원 수업을 1년간 따라오시면 적어도 기본 점수 정도, 기초적인 그 지식들은 충분하게 습득 가능한 그 시험이 임용시험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2009학년도 이후에 바뀐 시험제도, 객관식 1차 시험제도에서는 조금 많은 학습량들이 있었는데, 2014학년도에서 다시 이제 바뀐 이후로는 그 공부해야 할 양이 좀 적어졌어요. 지식의 깊이도 얕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좀 폭도 좁고 깊이도 없는, 기출문제만 충분하게 풀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가능한 것이어서 1년 정도만 꾸준하게 투자하신다면 기초 지식들은 좀 갖출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년 정도의 그런 절대 학습량들이 상당히 그 학습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령 이쪽에 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절대적인 학습량의 확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다 누구나 좀 아시는 분들 아는 사항일 거예요. 학원 수업의 일정을 맞춰서 공부하는 경우에 A라는 학생의 평균 학습 가능 시간을 보면 24시간을 8시간으로 쪼개보면 3등분이 가능해요. 8시간은 수면 시간이고, 그 나머지 이제 24시간에서 8시간 뺀 16시간 정도는 정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나 사실은 16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하겠죠.
그 안에는 뭐 점심, 아침, 저녁 먹고 또는 학원 수업을 들으려면 여기 이동하는 시간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 여타의 시간들 빼면 적어도 한 최소 8시간, 3등분해서 8시간, 아니면은 좀 더 많은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꼬박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공부 시간으로 좀 확보한다 싶으면 그 정도 시간만 확보해도 충분히 1년 안에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이걸 확보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1년간 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4학년생들은 당연히 1년 동안 학원에 올인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 3쪽에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3학년생들은 1, 2월 달에 겨울방학이고 3, 4월 달에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준비 좀 해야 되고 또 학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5, 6월 달, 4월 달하고 5월 달에 거쳐서 교생실습 한 3주? 4주? 이거 빠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름방학이고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서자마자 이제 9월 이제 모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올린 학원 수업, 그러니까 국어교육론, 문화, 뭐 이렇게 문법, 교육학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4학년생들이 아닌 정말 내가 뭐 초수 같은 재수다, 그리고 돈도 벌지 않고 정말 1년 동안 학원 수업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패턴이 가능하냐면 이쪽에 그 하단부분에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어떤 시간표가 나와요. 보통 월화 해가지고 오전 반 교육학을 들을 거예요. 직강을 선호한다면.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이 조금 이제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정도는 아마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금이 제 수업이니까 목요일 날은 국어교육론, 금요일 날은 문학교육 이런 패턴이고, 토요일 날 뭐 다른 또 전공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 5일간은 일단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간 비는데 그 이틀 시간도 사실은 교육학 예복습이라든가 전공 영역이 국어교육론, 문학, 문법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예습복습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월 달 정도 되면 5월 중순경이나 6월 정도 되면은 학생들 막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 패턴으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쉬고, 이틀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보강하는 때가 또 허다하고요. 과목별로. 그리고 이제 교육학이 1, 2월 달만 듣고 3, 4월 달에 안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3, 4월 달 월화는 이제 시간이 빠지니까 그나마 조금 더 덜한데, 대신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전공 영역, 즉 국어교육론이나 문학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인 교육과정이 3, 4월 달에 나 5, 6월 달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폭이 좀 넓어져요. 양도 많아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확보하는 것도 조차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빼고 나머지 시간을 학원 수업을 들을 때 그 학원 수업을 예습 복습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상당히 버거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7, 8월에 거의 알아. 그래서 7, 8월을 선생님 좀 7, 8월 쉬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4학년생들은 교생 실습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1, 2, 3, 4월 때까지 잘 따라오시다가 5, 6월 이 정도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들어오시는데 7, 8월 달에 오시면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쫓아오신 분들은 7, 8월에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7, 8월 달은 사실은 제가 어떤 수업을 하냐면 핵심 정리 문풀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하신 분들은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잠깐 쉬어버리고, 그 다음에 4학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정작이 이제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핵심 정리 문풀을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좀 더 쉬어가지고 이 7, 8월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리 압축된 요약 수업들을 못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 7월 말 정도 되면 벌써 7, 8월 다 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팍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어찌 보자면 짧기도 하고 짧아요. 공부 시간 확보가 좀 어렵기도 한. 그래서 1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1년이 정말 2년도 되고 막 3년도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어차피 공부해야 할 시간들은 좀 정해져 있는데 그 공부해야 할 시간들 사이에서 그 강약 조절이라든가 경중을 좀 두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학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년 동안 문학 교육론을 계속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취약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취약 과목은 조금 더 비중을 좀 두는 거죠. 비중을 둬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취약한 과목이 예를 들면 국어교육론이라면 국어교육론 4시간, 1시간 교육학, 이런 식으로 1시간. 그런 식으로 공부 학습량의 비중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수업을 따라가면서 들을 때에도 만약에 내가 1, 2월 수업을 듣고 3, 4월 수업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육학 같은 경우는 1, 2월 수업하고 3, 4월 수업이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3, 4월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제 수업은 1, 2월은 기본 이론, 3, 4월은 교육과정, 5, 6월은 교과서인데 3, 4월을 안 듣는 이유가 1, 2월 달에 들었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1, 2월은 그냥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 기본 이론. 근데 3, 4월은 교육과정 해설서의 원문들을 강독해요. 저하고 같이. 원문도 보고 그 교육과정에 있는 핵심 개념들의 의미하는 바나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하고 같이 해요. 근데 그럴 때 그 교육과정 해설서가 일종의 국어교육론에서는 핵심인데 3, 4월 달에 안 듣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1, 2월 달에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큰 오산이죠. 그리고 선생님 그럼 1, 2월하고 3, 4월은 듣고 5, 6월 달에 그만 들으래요. 교과서니까. 교과서 분석을 왜 하는지 그것조차도 좀 막막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과정을 좀 따라오실 때 되도록이면 이 1년 과정을 좀 쭉 따라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조건과 상황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생들 교생 실습이 있고 또 기간제를 하고 계시면은 한 6개월 정도에 3, 4개월 정도 기간제를 해야만 하는데 그럼 기간제 할 동안은 선생님 수업을 못 듣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또는 저는 학원 강사인데 학교에서 또 시험 기간이면 좀 못 듣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조건과 상황들은 일종의 공부를 하기 위한 방해물이기보다는 그걸 문제 상황으로 여기고 그걸 넘어서거나 극복할 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라면 어떤 수험생들은 그것을 이겨낸다 이거죠. 그죠? 이겨내고 어떤 수험생들은 그것을 일종의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이제 삼아버리고 저 교생 실습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돼요.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임용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죽었다 깨라도 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면 교생 실습 때문에 공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생 실습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핑계에 불과하다. 그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건 자기가 정말 절박하게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절박해야 돼. 어떤 것이간에 8시간부터 10시간의 학습량들은 내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든 넘어서야만 하죠. 저는 수험생들에게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경제적으로 학원비가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교재비도 포함해가지고 또 밥도 뭐 사 먹고, 만약에 노량진에서 또 집 떠나가지고 오면은 뭐 100만 원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분명히 경제적 비용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 경제적 비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비용이에요. 시간 비용. 경제적 비용은 엄마 아빠한테 빌리세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간 1200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땡기세요. 그거
합격하면은 뭐 4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합격하면. 그죠? 근데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1, 2월 시간하고 7, 8월하고 시간하고는 시간이 개념 차이가 확 나요. 같은 24시간이라도.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그 경제적 비용보다는 시간 비용이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말로 그래서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놓여진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24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1년 정도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1년이 이렇게 절대적인 공부량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1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기간제 6개월 하다가 6개월 동안 또 학원 강의 듣다가 또 3개월 동안 기간제 하다가 이러면 공부의 패턴들이 계속 끊어져요.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되도록이면 좀 이어지게 하고, 또 직강에 참여하지 못해도 좋아요. 되도록이면 직강 참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의무감을 가지고 선생님 보러 온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수업이 밀려 있는지도 저도 몰라요. 지금 5, 6월 수업 교과서로 분석해야 하는데 3, 4월 교육과정 수업을 다 못 끝내가지고 5월 말이 됐는데도 3, 4월 수업을 다 못 끝내고 있어요. 인강을 들으신 분들. 그래서 5, 6월에 교과서 분석을 못해요. 못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국어교육론의 영역별 구분을 해보면 3개의 영역이에요. 국어교육, 그러니까 전공 국어의 3개의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하는 언어 기능 영역, 언어 사용 영역, 그 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문법. 이 3가지 영역이 전공 국어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전공 국어의 영역에 출제 또 영역이라고 있어요. 출제. 그 출제 영역이 교과 내용 학과, 교과 교육학으로 나눠져요. 교과 내용 학은 일종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 국어교육론에서의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 또는 기능 및 전략을 말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지식 및 전략들. 문학교육론에서는 주로 이제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아니면 작품의 감상 수용 능력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교과 교육학 분야가 뭐냐면 주로 이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들을 말해요. 현장에서 활용돼야 할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 여기는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얼마나 교재를 재구성할 줄 아는가의 능력들도 있고,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와 같은 지식, 기능, 전략이나 작품의 감상, 수용 능력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능력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 교수학습 및 평가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의 학습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2가지 영역이 현행 임용문제의 출제 영역이고,
그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6대4의 비중, 7대3의 비중으로 이렇게 둔다고 해요. 지금 예를 들면 10문제가 나온다, 임용문제 10문제가 나온다 라면 6문제는 교과 내용, 교과 내용이란 지식, 기능, 전략, 감상, 수용 능력들을 묻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4문제 또는 7대3의 비중, 나머지 3문제가 일종의 교수학습, 교재 재구성 문제, 평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3, 4월 달에 교육과정 들어요. 1, 2월 달에는 기본이론 들어요. 이런 기본이론이나 교육과정은 거의 전부 다가 여기 이 파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파트. 근데 5, 6월 달에는 교과서를 해요. 라고 하면 그 교과서는 뭐냐면 이것도 해요.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또 있지만 함께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다뤄요. 교과서에서 교재는 어떻게 재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학생들의 어떤 특정한 기능 및 전략이나 작품 감상 수용 능력들을 평가하는 평가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며, 교과서의 또 학습 활동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 6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교과 내용, 교과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인 측면은 1, 2월, 3, 4월 달에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그 이론적인 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구체화되는지를 보는 건데, 잘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나요? 30쪽. 20 몇 쪽부터서는 제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20 몇 쪽이네. 9쪽부터서. 9쪽부터서는 적중문항 사례라고 해가지고 적중했대, 적중했어요, 제가. 문제를 적중했어요, 제가. 네, 그러한 광고예요, 광고예요. 올해 문제죠. 30쪽의 문제를 보면 이게 올해 전공 B형 논술형 문제예요. 이게 전공 B형 논술형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하고, 그 다음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나오고 문학 문제죠. 그리고 나서 가나 두 작품을 활용해서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걸 평가하면서 학습자들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지식 기능 및 전략, 작품 감상 수용, 교수 학습. 이 세 파트 가운데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일 가능성이 높죠. 작품 감상 수용을 묻는지 아니면은 교수 학습, 교재, 평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묻는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묻고 있나요? 문제 자체를 보면 작품을 활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구안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기 작품이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윤동주의 서시라고 합시다. 이해했어요? 윤동주의 서시. 뭐 다 아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 아시죠? 이광수의 무정이라고도 합시다. 어떤 작품이든지 좋아요. 꼭 안수길, 김광규의 작품이 아니어도 돼요. 이러저러한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교수학습의 목표에 따라서,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목표에 따라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안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과 내용학 문제예요? 교과 교육 문제예요? 교과 교육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수용 능력도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그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 10번 문제, 이거는 논술형 10점짜리인데 이 10점짜리를 학생들이 다 틀려버렸다면 교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안 된 거죠?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과 교육이 안 됐단 말은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원됐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셨죠? 대신에 이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 안수길의 제3 인간형 또는 김광재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의 주제는 무엇이고 문학작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요거 외웠을 거예요. 이거 아무리 외워봤자 요것을 할 수는 있어요.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돼. 자성찰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도출하는지는 연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작성 방법이 있는데 그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게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이게 조건이라고 해요. 이 조건이 몇 개의 조건이 있냐면 4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조건은 논술의 형식이에요. 서론 결론 가운데서 결론은 쓰지 말 것. 그랬죠? 나머지 이제 3개가 정말 이 문제의 조건이죠.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가의 작품이나 나의 작품에서 넥타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다. 이것의 상징적 의미. 이런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저 좀 보세요. 무엇을 묻고자 하죠? 소재의 상징적 의미. 요거예요? 요거예요? 내용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소재, 특정한 소재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했겠죠. 예서요? 10점 가운데서 이건 몇 점? 3개니까. 조건 3개니까. 적어도 3점? 3점. 그러니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들은 흔히 문학 공부를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의미, 윤동주의 서시에서 뭐 별의 의미, 한티적 의미, 상식적 의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문학 수능 자습서에도 있고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자료들에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문학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품 감상 수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교사 너는 알고 있느냐 정도를 묻는 거야. 10점 가운데 3.3점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가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의 화자하고 나의 인물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만든다. 근데 그 학습 활동이 뭐냐면 토의라고 하는 학습 활동을 만들겠대요. 이럴 때 토의라고 하는 학습 활동, 독서 토의를 하려고 할 때 토의 주제 한 가지를 선정하세요, 설정하세요. 의문문 형식으로.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작품 감상 수용이에요? 교수학습이에요? 교수학습이에요. 교수학습. 선생님, 교과서에 독서 토의 활동 그런 식으로 작품에서 토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요?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인물의 삶을 평가하고 자아를 성찰한다고 하는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작품 속의 인물들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의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인물의 삶의 대응 방식, 삶의 방식이 정당했는가? 뭐 예를 들면 소설 속의 인물이 막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한 그런 삶이 정당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뭐 예를 들면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나온 허생이 뭐라고 하죠?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들 한꺼번에 독점해버리죠. 그런 상황들도 토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인물의 행동이 말과 행위가 정당했는가. 그죠? 이런 건 의문문의 형식으로 좀 학습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학습 활동을 한 가지 제시하고 이 학습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감상 수용이에요? 아니면 교과 교육이에요? 교과 교육이에요. 교과서 학습 활동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한다라고 하면 보통 상정되는 게 뭐냐면 문학 개론서, 예를 들면 뭐 한국문학, 조동일의 한국문학 통사 1권부터 5분까지 막 읽고, 권영민의 한국 현대문학 막 읽고 있어요. 아니면 천재 18종, 막 11종, 막 24종, 막 예전 거 막 읽고 있어요. 요건 가능해. 요건 가능해. 이건 가능한데, 이건 안 돼, 이거. 그래서 5, 6월 달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제가 분석한 이유가 5, 6월 수업이 문학 11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하는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학습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작품이 어떤 작품이든 들어와도 좋다. 그 학습 목표에 어떤 작품이 들어와든 학습 활동은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를 계속 모의고 때 풀었었어요. 31조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 작품은 따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어요. 작품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죠? 작품은 어떤 작품이든 들어왔다면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도출해봐라. 뭐 예를 들면 실전 모고 2회차도 그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6회차에서도 교사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 활동의 분석 내용을 제시하나, 또는 뭐 실전 모고 10회차 B형에서도 자아성찰, 수업 목표를 고려해서 세부 지도 내용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 실전 모고 6회차 B형의 자료의 교수학습 내용에 두 번째 칸에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이 논술력 문제에서의 학습 목표잖아요. 똑같잖아, 똑같아.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럼 이 교과서를 적어도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학습 목표를 주고서 어떤 작품이든 들어오게 되면 학습 활동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과 교육인데, 이런 교과 교육이 5, 6월 달에 제가 해요, 교과서 학습 활동을.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1, 2, 3, 4월 달에 들었기 때문에 5, 6월 달에 안 들을래요 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교과 교육, 즉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작품의 감상 수용은 일종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수능 자습도 보고, 적어도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셨다면. 근데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보는 건 혼자서 못해요. 아니 선생님 혼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도출되어야 되는지 과정들을 조금 더 세련된 좀 전문가의 감시관과 함께 같이 하면은 좀 보이는데, 혼자서 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왔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게 일반사예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의 수업을 제가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도 그 중요한 수업을 안 들으시고 쉰다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모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했냐 이거죠. 그렇죠. 본인은 1, 2, 3, 4월 달에 한 적이 없거든요. 당황 많이 하셔요. 그럼 이제 또 7, 8월 달에 이거 하려고 어떻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냐면, 선생님 5, 6월 달에 했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인강으로 드러나야 하나요?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7, 8월에 돼가지고. 시간이 있으면은 교과서 학습 활동 분석하는 강의를 인강으로 또 들으면서 7, 8월 강의를 쫓아오시는 게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7, 8월이면 7, 8, 9, 10, 11, 5개월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문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어경론, 교육학, 그죠? 7,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교육학까지 같이 또 들어줘요. 학원 강의. 그러니까 할 게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 5, 6월 강의 안 들었던 거 또 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이제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적인 비용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라고. 1월부터 적어도 7, 8월 되기까지 6월 달까지는 정말 시간이 상반기 때는 엄청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많거든요, 진짜. 근데 7, 8월 이후부터는 정말 시간도 빨리 가고, 할 것도 많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6월까지 공부를 하려면 6월까지 안 해놓은 곳이 싹 해야 돼요. 1, 2월의 수업은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 기본 이론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3, 4월은 교육과정 수업이고, 5, 6월 때 교과서의 학습활동 수업이에요. 이거는 국어경론이든 문학경론이든 다 그 패턴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선생님 문학도 교육과정을 봐야 되고, 문학도 교과서로 봐야 되네. 방금 봤을 때 논술 10점짜리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자아성찰. 교육과정이고,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봐야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험생들에게 작품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오히려 어떤 작품의 소재의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 또는 주인공의 현실 대응 방식들은 사실은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식으로 작품 안에서 풀면 돼요. 수능식으로. 지문이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학습활동을 도출하는 것들은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서 차라리 작품 분석보다는 학습활동 분석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그것이 오히려 교사에게 교사를 위한 시험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넥타이의 상징적 의미는 수능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한번 도출해보세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그런 문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부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 선생님 저는 문학사를 못해요. 저는 작품 분석이 좀 약해요. 라고 하면 이것만 쏠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임용시험에서의 패턴은 이 비중이 요쪽을 좀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번 이제 요거 시험 끝나고 이제 1월 초순에 합격자가 발표되고 바로 수업실험이 면접 들어가죠. 수업실험이 곧 요거예요. 요거. 학습 목표 주고서 학습 활동을 도출하는 것들이에요. 20분 동안 구안해가지고 구상실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려면 교과교육을 좀 공부하시려면 혼자서는 안 돼. 이게 독학이 안 돼요.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전문가야? 8년 정도를 이제 지켜본 조력자 정도, 안내자 정도. 그리고 지금 임용 이 학원에서 문학을 가르치거나 국어교육을 가르치는 그 분들이 뭐 다른 학원 선생님 강사들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문학 같으면 이거 중심으로 가르치고 문학사 작품 분석론. 그래서 수능 수업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차라리 저는 수능 수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만약 작품 분석론 임용 강사의 수업이라면 임용 강사 걸 듣지 말라고. 차라리 수능 선생님 걸 들어라. EBS. 차라리 이게 부족하다면, 감상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EBS 교재 사가지고 EBS 무료니까 많이 들어라. 그러면 작품 많이 다뤄요.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이나 자질들이 그 교사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학원 강사의 수업은 짜집기한 흔적도 너무 많아서요. 기초를 좀 다루기에는 좀 부족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머무르는 경향이 많아서 이쪽으로 좀 접근하자 이쪽으로. 제가 교육과정하고 교과서 분석이 석사 논문이 이제 읽기 교과서, 읽기 문법 교과서의 교사학습의 목표가 어떻게 학습 활동을 도출해야 되는지 교과서 분석이 이제 제 전공이어서 석사 논문 주제가 이제 교과서를 보는 눈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도 이제 원래는 그 교재 연구법 해가지고 원래 이거 배워야만 해요. 학습 목표 주어진 상태에서 자료나 작품을 가지고서 학습 활동들을 도출하는 거 이런 것들 원래는 리포트 발표도 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연습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보통 공부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5, 6월 달에 읽기 교과서, 쓰기 교과서, 화법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화법 작문하고 독서 교과서를 선정해가지고 기본 1종, 그 다음에 3종 정도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하고 문학은 11종을 다 해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문학 11종에 나오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한 건 저밖에 없어요. 정말 그건 제가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진짜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두껍게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전부 다 했습니다. 11종 다. 11개의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활동들을 전부 다 프린트해가지고 같이 받았으니까요. 작품도 어마무시하게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작품 분석이 아니라 학습 활동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많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최근 경향성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사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누구를 선출하거나 선발하는 시험이다? 교사를.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자질과 능력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능 및 전략이나 감상 수용 능력이 있는가를 묻지만, 거기에다 더하기 무엇을? 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들이 있는가를 이 필기 시험으로 또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이해했어요? 그럼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요. 아마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고 그랬냐면 18쪽 전공 B형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문제가 글에 나타난 표현 의도를 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로 제재글 가를 주고 학습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하나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셔야만 이 학습 활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밑에 작성 방법 보시면 학습 활동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구성 방식의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일종의 저 좀 보세요. 이런 지식 및 기능 전략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교육론에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교재제 구성 문제, 교재제 구성. 교재제 구성. 그러니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구한될 때 가령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목표 학습 활동이라고 해요. 나중에 다 합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학습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는 그게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학습 목표가 따지기, 비판하기예요. 비판하기. 필자의 관점을 막 비판하고자 해요. 그게 학습 목표야. 근데 그 필자 글을 읽고 나타난 필자의 관점을 비판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학습 활동이 어떤 게 있냐면 이 글의 필자의 관점은 이런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자, 친구들하고. 그런 학습 활동은 학습 목표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 그죠? 자, 다시 한번. 이해하고 파악하는 활동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활동은 서로 달라요. 근데 학습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따지고 비판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해하고 파악해보자라고 하는 학습 활동이 있어. 그럼 이 두 학습 활동 간의 관계는 뭐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필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친구와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음 목표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제재글의 이해 활동이라고 해서 내용 학습 활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저 교과교육에서 배워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이렇게 구간됐다. 이거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저하고. 방금 뭐 19쪽에 보시면 실전 모고 10회차 A형에서도 있고, 문풀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하게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학습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진짜 쉬워 보여요. 하나는 내용 학습 활동, 하나는 목표 학습 활동. 또 이제 이것이 독해의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작성 방법 보시면 나의 활동 2-1에서 활동 2-2로 가는 구성 방식을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것. 그런 표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독해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독해의 수준이든 교육과정에 설명되어 있다.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독해는 사실적 독해에서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조적 독해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3, 4월 교육과정을 하거나 1, 2월 기본이론 시간에 독해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독해, 사실적 독해는 수능 여러분들이 보셨죠? 수능 비문학에서 일치불일치 문제하고 똑같아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것들이고, 추론적 독해는 보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들. 비판적 독해는 정말 비판하는 거예요. 관점 비판. 그죠? 근데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서 학습 활동을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사실적 독해, 하나는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학습 목표가 비판적 독해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실, 하나는 비판적 독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됐을 거이다. 이런 문제는 가르쳐야 할 지식 기능 전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사로서 이 교재가, 이 교과서가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안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엊그제 저하고 이제 통화하셨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자도 보내오시고 선생님 모고하고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일종의 교육 파트 부분을 강조드렸던 사항들이 이렇게 그 일종의 모고처럼 쉽게 나와서 또 쉽게 아마 접근했을 거예요. 이게 전공 B형 1번 문제에서 또 전공 B형에서 교과교육이 논술형도 교과교육이었고 1번도 그 이제 전공 B형에서 또 교과교육 부분이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여졌을 거예요. B형에서. 그런데도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하고 제 수업을 학원 강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하고 차이점도 둘 것이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기능 및 전략 문제라든가 지식 문제는 아마 맞추셨을 건데 만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잘 못 풀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좀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일종의 보시면, 현재 임용고사의 성격이 뭐냐. 임용고사는, 대학원 학생들을 뽑는 시험이 아니다.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가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문과 대학원 진학하기 위한 석사 시험에서는 지식, 기능, 전략이라 작품 감상, 수용 능력들을 많이 물어요. 그러나 교사 시험은 이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쪽을.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공부하셔야 되고 교과서도 공부하셔야 된다. 개론서 뭐 좋다. 개론서 공부 좋다. 한국문화 통사도 좋고 또 뭐죠? 국어교육의 이해, 여러분들 학부과정에서 봤던 개론서 봐도 좋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일종의 학부과정에서 학문적인 관심을 위한 일종의 대학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용으로는 좋으나 임용을 위한 공부는 그게 아니다. 임용은 교사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도 묻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물을 것이다. 둘 다를 공부하셔야 돼요. 저한테 아마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임용고사의 성격이.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그 다음에 1월 초순 사이에 결정을 내셔야 돼요. 이제 정말 공부하시겠다라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다 죽는다.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절대적인 공부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는 일단은 잠시 중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교제를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를 이해 못해.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 못해. 왜 무엇을 이해 못하냐? 수험생활하는 나를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두 분 다 수험생이라면 둘 다 모두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싸워. 어쨌든 됐든 간에 남자, 여자는 남성, 여성은 수험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만 될 뿐이에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1년 정도 교제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사이조차도 정리할 정도로 주변 정리를 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친구조차도 주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도 선생님 친구들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런 스트레스는 그냥 운동하면서 푸세요. 운동하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 다음날 후유증이 분명히 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해 못 해줍니다. 절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하소연을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요. 임용 공부하는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임용 공부 같이 하는 학생들인데 그 같이 하는 학생들조차 또 자기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서로 조심하는 거야. 7, 8월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진짜 조심해야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단 학습량을 우리가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하시고 생활을 정말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밥 먹기까지 8시까지 밥 먹는다. 8시에 학원 가기 위해서 나온다. 또는 뭐 독서실을 간다. 그리고 점심 12시에 먹는다. 1시까지 먹는다. 약간 산책도 한다.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다. 저녁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하게 가지세요. 생활 습관을 거의 공부형 인간으로 몸 자체를 그렇게 만드세요. 정말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단순하지 않고 일요일날 좀 더 단순하지 않게 종교생활 한다. 그건 하세요. 근데 종교생활 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다시 어떤 만남을 간다. 이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그 스트레스예요. 주님하고 맺으세요. 관계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인간관계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순하게 하면서 모든 고민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하냐면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이거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이런 데 고민을 해야지 왜 엊그제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안 돼. 고민의 방향이나 깊이나 내용을 공부 쪽으로만 몰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 쪽으로 몰아가는 것조차도 예를 들면 추상적이면 안 돼. 추상적인 게 뭐냐면 1, 2월 수업을 들어야 할까 말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그런 고민이 아니야. 그건 선택의 문제지. 고민은 어떤 문제냐면 왜 이렇게 가르쳐야만 하지? 왜 이 학습 활동이 이렇게 도출되지? 이런 게 고민이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못 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3, 4월 들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은 짧고 굵게 빨리 끝내버렸어요. 3, 4월 듣겠다 안 듣겠다는 하루도 아니야. 그냥 단 몇 분 안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하실 때에는 수업을 들어야 할 이유, 듣지 않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충분하게 깊이 있게 정리됐다. 이분의 수업은 반복되는 수업이어서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근거가 되지만 이분의 수업은 새로운 수업인데도 내가 듣지 않아야 할 정당화한 근거가 교생 실습 때문에 뭐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 다 핑계예요. 나중에 이게 7, 8월, 9월 달에 가서 어떤 형태로도 보복이 들어옵니다. 보복이.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때 그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7, 8월 달에 그 시간 없을 때 다시 들어야 하나요? 엄청 이제 부담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4쪽에 보시면 기타 새로운 상황 맥락으로 이 새로운 상황 맥락이 뭐냐면 올해까지는 2012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내년부터서는 2015 교육과정이 아마도 도입될 겁니다. 그 이유가 15 교육과정이 일단 올해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미 지금 공개돼 있죠. 그래서 내년이죠. 2016년도에 교과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17년도부터 18년도 사이에 이제 그 뭐죠? 뭐 고1, 뭐 중3, 뭐 초5, 6 아니면 뭐 초1, 2, 뭐 중3, 고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년별로 두 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차차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17학년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15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더 빠르게 15 교육과정을 일단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도 한번 갖춰보고 그리고 전체 보시면 이 15 교육과정이 어떤 점이 잘 달라지냐면 12 교육과정까지 독서와 문법이라고 해서 문법이 독서하고 같이 결합된 교과였는데 이게 문법이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매체하고 결합이 돼버리고 독서가 따로 이렇게 그래서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학 이런 식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4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중1부터 고1까지 가지고 4개 학년 7, 8, 9, 10학년도의 성취 기준들이 다시 2015 교육과정이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바뀐 15 교육과정을 일단 제 1, 2월 수업부터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 맥락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뭐 1번 뭐 개념어 학술용어, 2번 기출문제, 3번 교육과정 교과서의 숙지인데 특히 2번 기출문제 10회독은 정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강조드립니다. 특히 올해 아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문제 10문제 가운데 9문제가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살짝 변형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너무 익숙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쉬웠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만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익숙한 문제예요. 근데 정작에 답을 이렇게 도출하다 보니까 점수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 시험들이에요. 아마도 이런 출제 방향성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쉽게 출제하라는 거. 쉽게 출제해야 돼, 변별력 있게 출제하라는 거.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예를 들면 본문 안에서 찾아 쓰시오, 무엇은 반드시 쓰시오, 이건 하지 마시오.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시험장에서 내가 잘 안 읽혀졌다라고 하는 건 자기 핑계에 불과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보셨어야만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단계별로 6쪽 부분에 이제 연간 강의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 2월은 이론 정리합니다. 이론 정리 수업은
주로 개론서를 제가 정리하는 수업일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이 도입되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개론서 중심. 개론서 중심으로 이론 정리를 하고 3, 4월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서를 보충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5, 6월 달은 교과서 분석하고 7, 8월은 다시 한번 이제 핵심 정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이때부터 들어가고요. 9, 10월 달에는 이제 실전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는 그 본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공짜로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1, 2, 3, 4월 때 드리고 5, 6월 때 드리니까 같은 강의인데 무료 수강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론 정리하고 교육과정 분석이 다른 점은 중심이 뭐냐 이거죠. 이론 정리는 개론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거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론서를 보충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론서하고 교육과정은 사실 상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개론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이 제가 개론서를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를 좀 압축해서 핵심 요약 정리한 게 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책만 보시면 개론서를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됐습니다.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수업이 있고, 목요일날 국어교육론, 금요일날은 문학교육론 해서 1, 2월 달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 특히 이제 1, 2월하고 3, 4월, 5, 6월 달은 상반기 때는 좀 상담을 좀 할 거예요. 이 상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또 공부하는 방향 같은 것들을 이제 개별 상담을 좀 할 거고, 개별 상담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개별적인 그런 고민들을 말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직강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 접촉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1월 말 정도 해가지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10번, 추석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월요일 날 2명, 화요일 날 2명, 수요일 날 2명씩 각각 상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담 내용이 1월 달 한 달간 수업을 들었는데 어떠했는가? 충분히 지금 습득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내가 노트 정리를 좀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으면 노트 정리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은 없는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 한 1, 2월, 한 3, 4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아마 이제 5, 6월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그 공부하는 습관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좀 길러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상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쉬는 시간마다 좀 고민되는 것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길게 상담을 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들어서는 상담이 아니라,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에 대하여, 이제 제가 첨삭을 할 때,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학 수업이 아니고 또 학원 강의이긴 하지만, 이게 구태의연한 그런 학원 강의를 좀 떠나려면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좀 되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설명회를 좀 마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건 행운이고, 저는 행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의무감, 부담감으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수업을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제가 듣는데, 그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은 제 수업을 통하여 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지금 딸이 고2에서 고3 올라가는데, 이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이 딸 아이, 그 다음에 제 고1에서 고3,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아들 녀석이 같은 학교 다녀요. 연년생으로. 이 두 녀석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제 제자예요, 제 제자. 4년 전에 제 제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버지 직업 물어보다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물어봐가지고 그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문 선생, 독서와 문법 가르치는 선생님, 그다음에 문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제 문학 선생님은 작년에 이제 다른 또 학교로 또 가시고, 이번에는 또 부임을 해준 동문 선생님이
제 3년, 4년 전에 제 제자예요. 좀 반가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부담감도 이제 생기겠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의 고리를 아마 맺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아마도 이 국어교육이나 문학교육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저도 또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좋은 자리가 이제 마련되면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이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험생의 몸과 그 습관으로 항상 이 몸과 마인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임용시험에 여기서도 제가 좀 적어놨지만 임용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마인드예요. 이번에는 이제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죠. 정신, 마인드의 문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이에요. 이 세 번째의 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만에 결정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컨디션 또는 그 해의 나의 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도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올해 더 많아버리면 난 떨어지는 거고, 또 지역에 이제 원서로 접수하잖아요. 근데 모 지역으로 내가 원서 접수했으면 내 점수가 충분히 합격할 점수인데, 내가 지금 재수없게 공부 많이 잘하는 학생들이 몰린 집단에 속해 있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운도 있어요. 그리고 연속해서 0.5점 차이로 2회 연속 떨어지는 수험생도 있어요. 0.5점.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2회 연속. 어떻겠어요? 그건 운이죠.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노력, 능력, 마인드, 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이건 운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논외로 치고, 두 가지 중에 노력과 능력, 그 다음에 마인드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과 능력도 어찌 해볼 수 있지만 마인드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자신감, 뭐 효능감, 그 다음에 절박함, 뭐 이런 것들 마인드예요. 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 이런 여유를 두는 것은 절박함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 될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면 될까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다른 학생이 아닌 내가 저 교단에 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교단에 서셔야 합니다. 그런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이해하셨죠? 이건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셔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합격해가지고 좋은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효능감, 그 다음 긍정적인 마인드. 아셨죠? 갖추시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은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운에 맡기시면 3요인이 적절하게 화합되면은, 여기다 저의 적절한 안내하고 조력들이 있다면 합격을 쉽게 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왕 만약 결정하신다면 1년 정도 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가자, 함께 우리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